안녕하세요. 고세훈입니다. 7, 8월 강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영역별 핵심 문제 및 실전 글쓰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부터는 아침마다 와서 형성평가처럼 가볍게 개념을 쓰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7월, 8월부터는 실전 글쓰기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영역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좀 많이 쪼개보고 생각해보고 글을 써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공부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갈수록 공부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7, 8월, 이제 9월, 10월까지 넘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교육학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하고 조금 7, 8월의 영역별 문제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취진 공부라는 표현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촬영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취진 공부를 물어보니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실학자들이 늘 마음에 새겼던 사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일매일 꾸준히 독서하고 공부하고 호문, 질문하기를 즐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공부를 강조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건 실용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냥 글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실천하는 공부, 이게 취진 공부인데, 선생님들에게 7, 8월과 하반기의 교육학 임용 준비가 앞으로 나아가는 공부, 그 다음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막연한 공부가 아니라, 추상적인 공부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성장과 진보가 만져지는 그런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취진 공부를 썼습니다. 개강은 오늘이고요. 그 다음 이제 종강은 8월 25일인데 말 그대로 이제 종일반으로 운영합니다. 제가 이제 종일반 운영을 한 지가 벌써 2017년도 이후부터니까 꽤 오래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멀리서 오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조금 하반기에는 전공 공부에 대한 부담도 크니까 교육학에 대한 공부를 좀 줄여주고 좀 집중해서 몰입해서 종일반으로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또 충분히 글쓰기 연습을 좀 집중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종일반으로 운영합니다. 9시가 우리 시험 시간인데, 원래 기존의 이론 강의는 9시 반에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9시에 시작했나요? 그래서 9시에 시간을 좀 맞춰두고 우리도 9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9시에 시작할 때 선생님이 너무 허겁지겁 뛰어 들어오셔가지고 9시에 공부하기보다는 좀 30분 전에, 실제 9시에 30분 전에 시험장에 최소한 들어가잖아요. 실제 시험 할 때는 선생님들이 뭐 2시간 전에 먼저 가시겠죠. 1시간 전에. 그래서 최소한 30분 전에 오셔서 조금 준비하시고, 또 미리 수업 자료가 나누어져 있을 테니까 먼저 글쓰기 연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인데 오후 3시 30분에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금씩 길어졌던 것 같아요. 많이 길어지진 않지만 한 2, 30분은 좀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은 50분이니까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점심때 좀 헤비하게 먹으면 오후에 많이 졸리잖아요. 그래서 7, 8월 동안 적어도 월요일은 점심때 좀 가볍게 먹고 오후까지 조금 맑은 정신으로 선생님들이 글을 좀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강의를 보시면 사례문에서 이론과 개념이 충분히 추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추론할 수 있도록 문제를 줘요. 그래서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100% 추론은 아닙니다. 추론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냥 학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개념과 이론을 그냥 처음부터 문제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학자 이름을 주지 않고 개념과 이론의 명칭을 주지 않아도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사례문을 보고 얘는 이제 목표 모형이야, 얘는 타바 모형이야, 얘는 이 조직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끄집어내는 연습들을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두 번째, 가장 최신의 교육학 논술 경향에 맞추어서 실제 수업의 적용 방안을 적용하는 중심의 문제를 좀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역별 실전 글쓰기 문제는 매 교시마다 3개에서 4개 정도의 지문이 나오는데 4개 정도 지문을 주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지문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크게 우리가 모두 4교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들한테 글쓰기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가능하면 3개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문이 길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지문에는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본 문제는 기본이니까 좀 쉽고 심화 문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본 문제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어려울 수 있는 건 제가 많이 쪼개 두었기 때문에 기본 문제와 심화 문제로 구분해서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최신 교육학 논술 기출 난이도나 형식을 충분히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수업 전체 진행을 보시면 원래 교실 앞에 좀 써붙여 놓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알고 있으면 이 시간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9시에 시작해서 30분 정도 드릴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들이 조금 익숙해지면 40분이 아니라 30분 정도 1교시는 좀 30분으로 줄여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좀 일찍 오셔서 미리 시작하셔도 되니까. 그 다음 글쓰기 하면 제가 바로 이어서 들어와서 40분 정도 해설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조금 늘어지는 이유가 시간이 조금 오버되는 이유가 해설 강의에서 제가 여러 가지 판서를 하거나 좀 더 설명을 하다 보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40분 안에 좀 컴팩트하게 강의하려고 하겠습니다. 이 하반기 강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5월 달까지는 사실은 제가 거의 강의 위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하반기는 선생님들 글쓰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설 강의보다는 선생님들이 충분히 글 쓰는데 시간을 좀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10분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요런 포맷으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쭉 이어서 가면 아마 3시 반, 4시 요 정도 되면 선생님들 교육학 공부가 월요일 날 좀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영역별 진도 계획표를 보시면 오늘부터 선생님들이 이제 쓰실 텐데 보면 아시겠지만 교육 과정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사 교육 철학은 일단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지난 11년간 한 번밖에 출제가 안 돼서 여기에 처음부터 에너지를 많이 쓸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우리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는 건 4대 영역이거든요. 기출 영역, 교육 과정, 교육 평가, 교육 방법 및 공학, 행정. 그래서 일단 순서는 교육 과정부터 먼저 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 평가, 심리, 거기 1부터 4까지 되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문이 네 덩어리로 만들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분량이 많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교육 방법 및 공학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과정, 평가, 심리, 방법 및 공학을 7월에 마무리할 거고 8월에 상담 심리가 1, 2니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교육 철학도 1, 2인데 8월 들어가면서 안 하자니 조금 그렇고 또 하자니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담심화 교육사 교육 철학은 한 2가지 지문씩 나누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사회, 그 다음 교육행정 순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에 8월 25일 날 총정리를 하는데 7, 8월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월에 교육학 논술 실전 모의고사가 7월에 한 번 있고요. 그다음 8월에도 한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 동안 영역별 문제를 정리하면서도 7월에 모의고사가 한 번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8월에도 모의고사가 한 번 더 있으니까 9월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선생님들이 조금 실전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를 보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히 문제를 독해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역량이 7, 8월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문이 꽤 길고 지문이 꽤 어렵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으로 논술은 특정 주어지는 문제를 정확하게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 논술은 2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해석의 역량이고요. 인터프리테이션에 대한 역량이 두 번째는 라이팅, 글쓰기에 대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언어 영역을 담당하는 전공하는 선생님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낼 수 있어야지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그 부분을 좀 더 하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제가 선생님들 좀 잘 가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7, 8월에 선생님들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면 좋겠다 싶고요. 잠깐 한 3, 4분 정도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글쓰기 준비를 하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곧 나중에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30분, 40분 동안 이 지문을 읽고 답을 쓰는 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우리가 탐 크루즈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불가능하긴 하지만
이 7, 8월의 글쓰기 강의가 지향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짧은 시간 동안 지문을 빨리 읽고 빨리 리스판스 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3, 40분 동안 주어지는 동안 문제를 읽고 지문을 읽고 답을 쓸 수 있는 것들을 셀렉션해서 충분히 완전한 센텐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는 답을 쓰고, 그렇지 못한 건 키워드라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인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야 돼요. 이 문제에서 내가 적어도 어떤 키워드를 끄집어서 답을 연결하지? 문장을 연결하는 건 금방 하거든요. 키워드가 인출이 안 돼서 답을 못 쓰는 것 뿐이니까 그렇게 조금 생각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설 강의에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하고 1교시 첫 번째 지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교육과정의 유형에 관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미 문제를 봤던 것처럼 세 가지의 교육과정 유형이 나옵니다. 하나는 실제적 교육과정, 두 번째는 영교육과정, 세 번째는 잠재적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자, 1교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지문을 보시면 제가 버리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버리는 문제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삭제하지 않고 그냥 고스란히 두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A 교육과정을 보겠습니다. A 교육과정은 좋은 교육과정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쓸모없는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예컨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잘 개발해 두었습니다. OECD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교육학자들이,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우리나라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평가하는데 우리 대학에서 하는 것처럼 A 플러스부터 D까지 이제 A, B, C, D를 매기잖아요. OECD 국가의 교육과정 개발학자들이 우리 2022 개정 교육과를 보고 A 플러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늘 힘들어 하는데, 실제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현행 교육과정, 우리나라가 개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틀이나 형식의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다. 그렇죠? 근데 이게 현장에 실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지지난주에 현직 교사들이 꽤 많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무슨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냐면 고교학점제를 폐지해라. 우리 못하겠다. 미칠 것 같다. 이거는 도저히 실행할 수가 없다. 비슷한 현상이 언제 일어났냐면 11년 전에 우리 수행평가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을 때 필드에 있는 교사들이 우리 수행평가 진짜 못하겠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해왔던 관성이 있잖아요. 사지선다형으로 채점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피드백 해주면 좋은데, 이거 서술형 일일이 봐야 되고 또 수행평가 과제 만들어야 되고, 근데 실컷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때부터 학부모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시점이 수행평가가 적용되는 시점이거든요. 고교학점제 못하겠대요. 지금 현직 교사들이 고교학점제 폐지하자고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교육과정의 틀을 잘 만들어 두더라도 현장에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교육과정은 계획이나 개발 수준의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장에서, 제가 이 시나리오를 썼는데도 제가 쓰고도 조금 놀라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쓴 문장이거든요.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장에서, 우리 교육과정이, 두 번째,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행되는 장이라는 건 어디죠? 학교, 교실이겠죠. 그 다음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 교육과정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그 과정 전체 프로세스가 중요하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교 수준에서는 교사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에듀케이셔널 프로세스, 교육의 과정이 있거든요. 과정에서, 그리고 얻어진 성과의 차원에서 교육과정은 이해돼야 된다. 어디에서 교육과정이 실행되지? 교육과정이 실행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지? 또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들은 무엇이지?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교실 수준에서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의 유형들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교실 수준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과정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사이에는 사실상 뭐가 있다? 거리가 있기 마련이다. 즉 무슨 말인가 하니까, 국가 수준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학교 수준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 교육과정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의 교육과정 유형들이 파생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육과정 유형들 사이에 거리, 즉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A 교육과정이 의미하는 건 실제적 교육과정, 교육과정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되는가, 여기 관련이 있습니다. B 교육과정 가겠습니다. B 교육과정, C 교육과정 다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죠. 학교에서 강조하는 지적과정과 학교가 무시하는 지적과정이 구분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강조하고 어떤 지적과정은 무시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과목과 내용이 있고 가르치지 않은 과목과 내용에 관한 교육과정이다. 이거 딱 읽었을 때 선생님들이 뭘 떠올렸어요? 아, 영교육과정이구나. 그렇죠? 가르치기 복잡한 교육 목표를 제외하고 가르치기 쉬운 것으로 구성된다. 제가 이 문장 앞에 별표를 쳤어요. 제가 왜 별표를 쳤냐면, 자, 그러면 가르치기 복잡한 교육 목표를 제외하고 가르치기 쉬운 목표만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블룸의 분류에 의하면 우리 현행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목표는 6가지 목표로 구분될 수 있는데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지금까지 우리 교육 과정은 지식, 이해, 적용 같이 가르치기 쉬운 목표들만 중심으로 가르치고 어려운 분석, 종합, 평가는 제외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교육 과정이다? 영교육 과정입니다. 왜? 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목표를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 학교 교육 과정에서 논리적 사고를 강조하는 데 반해서 직관적 사고나 상상력은 주로 예술 영역입니다. 체육, 그다음 음악, 미술 이런 것들이 주로 직관이나 상상력을 강조하잖아요. 이거 대수롭지 않게 취급합니다. 자, 동시에 그러면 그런 교과의 특성만 이런 걸 강조하냐? 그렇지 않다. 예컨대 영어 수업 같은 경우에도 직관이나 상상력이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어 선생님들이 너무 상상력에 나래를 펴는 것들은 평가에서 제외하거나 낮은 점수를 줍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전인적 교육과 사회적 총체성에 비추어 볼 때, 자, 이게 아주 중요하죠. 왜 별표를 쳤냐면 영교육과정이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전인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달리 하겠습니다. 영교육과정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것과 가르치지 않은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영교육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된다? 전인적 교육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전인이란 인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을 다 고려해야지 우리가 영교육 과정을 비교적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사회적 총체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사회적 총체성을 영어로 social totality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하나의 특정 능력이나 역량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 능력과 역량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은 영어만 잘한다고, 언어만 잘한다고, 혹은 뭐 체육만 잘한다고, 또는 직관력이나 상상력만 가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균형 있게 성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 총체성이죠. 이 두 가지가 영교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 부분이 새롭게 조명되어야 한다. 영교육 과정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없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영교육 과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선생님들한테 물었습니다. C 교육 과정으로 갑니다. 실제로 학생들의 인지, 태도, 행동 변화는 공식적 교육 과정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실의 물리적이고 정서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C 교육과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잠재적 교육과정, 공식적 교육과정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실이 가지는 물리적이고 사회적, 정서적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 잭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교실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뭐라 불렀냐면 교실의 생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교실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체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부분이고, 자, 이게 생물체들이 모여서 살아가니까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게 환경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에컬로지, 생태라고 부르는데 교실은 마치 살아 움직이는 일종의 환경이다. 생태 같은 곳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 교실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이고,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잭슨이 말하는 교실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이 뭔데? 이거 물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냥 이론에 관한 질문을 던졌어요. 학교 교육에 대한 당위적 진술보다 줄글까요? 당위적 진술. 무슨 교육 과정을 나타낼까요?
공식적 교육과정이죠. 당위적 진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느냐, 이게 이제 공식적 교육과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학교 기술보다 학교나 교실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밝혀주는 사실적 진술. 이게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이에요. 당위적 진술은 공식적 교육과정에 해당하는데 사실적 진술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당합니다. 교육과정을 의도나 계획의 차원에서 한정하지 않고요. 교육과정을 의도나 계획하면 무슨 교육과정이다? 공식적 교육과정입니다. 공식적 교육과정의 부정적 결과에도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주 중요한데. 자, 그러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부정적 결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긍정적 결과도 있겠죠. 내가 좋아하는 교과목의 선생님의 좋은 면을 내가 많이 닮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거 다 긍정적인 교육과정이죠.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어떤 교과목의 선생님처럼은 살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정적 결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부정적 결과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교육활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결과나 산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디귿,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3번 출제됐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아직 출제되지 않은 4번째 부분은 바로 잠재적 교육과정과 탈목표의 관점을 연결하는 문제가 아직 출제되지 않았어요. 제가 출제자면 제일 먼저 냈을 거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우리 교육학이라는 필드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은 우리가 교육과정을 평가할 때 우리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공식적 교육과정만 평가할 뿐만 아니라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 그게 만들어지는 결과까지 종합해서 교육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목표에 의해서만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목표 이외의 관점에서도 교육과정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뭐라 부른다? 탈목표 관점. 제가 문제에서는 쓰지 않았는데 이 탈목표 관점을 제안한 학자가 스크리븐이라는 학자예요. 스크리븐 학자가 또 뭘 제안했냐면 형성평가도 제안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평가에서 이 학자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게요. 그래서 탈목표 평가의 관점이 잠재적 교육과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점을 연관성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탈목표는 목표 이외의 목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목표. 목표는 우리가 설정하게 돼 있는데 사전에 우리가 모든 목표를 사전에 다 설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빠뜨렸거나 소홀히 했거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평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내년에 학교에 가셔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혹은 연구주임 선생님이 재민 선생님 영어 가지고 조금 재밌는 수업을 하나 좀 만들어 보세요. 방과 후에 뭘 할 수 있도록 특별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영어라는 매개를 가지고 뭔가 학생들과 활동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세요 해서 했는데 자, 근데 그 활동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메인 목표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학업 성취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 아이들이 보케블러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더 아이들의 영어에 대한 실질적인 성취도를 높이는 게 이 특별활동의 중요한 목표인데 실제로 특별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의 보케블러리 수준이나 성취도가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영어를 되게 좋아하게 됐어. 그전에는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영어가 어렵고 싫으니까 선생님들도 싫은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잖아요. 됐고. 어쨌든 그랬는데 아이들이 특별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재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원래 이 특별활동이 지향했던 성취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다음 학기에는 재민 선생님 이거 특별활동 하지 마세요. 어떤 선생님이 그랬는데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쑥 나타나서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이 수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영어에 대한 성취도를 올리진 않았지만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아이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거면 되게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영어를 좋아하게 되면서 선생님하고 관계도 좋아졌고 재밌게도 친구들 사이에도 관계가 좋아졌어요. 이것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목표에 중요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관점이에요? 탈목표 평가의 관점입니다. 교육과정의 사회학적 관점 줄긋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5번째 문제는
교육과정의 사회학적 관점이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사회학적 관점 뭐냐면 교육과정을 이해할 때 뭐와 관련해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회라는 건 정치, 문화, 여러 가지가 다 총체적으로 이끌어서 사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사회의 관계예요. 어떤 국가의 리더십이 세워지는지,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영향관계가 교육과정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보수적인 정치적 성향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면 교육과정도 굉장히 보수화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관점이나 가치들을 전달하려고 가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 성향의 리더십이 만들어지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개발할 때 굉장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성향을 교육과정에 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을 그냥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사회의 관계 속에서 학교 교육이나 학교의 지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을 잘 분석해 보면 어떤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 교육과정의 내용이 지배 집단의 이익이나 가치에 좀 더 충실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적 소외 집단이나 사회적 약자 집단을 좀 더 강조하는 혹은 우리 사회를 좀 더 균형 있게 들여보려는 관점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교육과정의 사회학적 관점이다라고 부르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의 사회학적 관점은 어떤 영역, 우리 교육학에서 어떤 영역에서 더 깊이 있게 다루냐면 교육 사회학의 영역에서 많이 다뤄요.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에 어떤 불평등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평등의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데 그거까지 일단 잠재적 교육과정에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을 준비할 때 지금까지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을 3번 정도 출제했는데 그걸 제외하고 잠재적 교육과정과 탈목표의 관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교육과정의 사회학적 관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글래톤이라는 학자가 아주 중요한 학자입니다. 이 학자가 교실 수준에서 A 교육과정의 3가지 유형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적 교육과정을 교실 수준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들여다보니까 3가지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교사에 의해서 taught 커리큘럼, 가르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더라. 그렇죠? 그 다음 2번째는 그래서 교사에서 실제로 가르쳐진 거예요. 지금 제가 선생님들에게 교육학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이고 2번째는 learned 커리큘럼입니다.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이에요. 저는 분명히 A를 가르쳤는데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B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걸 B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A라는 교육과정과 선생님이 배운 B 교육과정에 뭐가 있다? 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실제로 학습한 교육 내용입니다. 교육과정의 모든 유형 중에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learned 교육과정이죠. 학습된 교육과정이 가장 통제하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 3번째, 평가된 교육과정의 수준입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또 지필평가, 관찰평가, 객관식 평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평가의 내용. 이것도 중요한 실제적 교육과정의 3번째 유형이다. 그래서 글래톤은 교육과정을 가르친 교육과정, 학습된 교육과정, 그 다음 평가된 교육과정으로 했다. 여기서 제가 아직 질문을 던지지 않았는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 교육과정의 글래톤의 관점에서 보면 가르친 교육과정과 학습된 교육과정과 평가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세 유형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이 교육과정은 좋은 교육과정이다, 나쁜 교육과정이다. 나쁜 교육과정이에요. 선생님이 가르친 것과 학습된 것과 사이가 있고요. 또 가르친 것과 학습된 것과 관계없이 평가된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면 거리가 크면 클수록, 차이가 크면 클수록,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 좋은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글래톤의 이론의 근거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돼요? 가르친 교육과정과 학습된 교육과정 사이를 멀지 않게 만들어줘야 돼요. 내가 가르친 것과 아이들이 배운 게 잘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 아이들이 배운 내용과 아이들을 평가하는 내용이 잘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요 질문은 제가 다음 주에 평가에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었지만 참고 다음 주 평가에서 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의 교육과정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평가에서 뭐를 활성화시켜야 될까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평가 유형을? 자, 실제적 교육과정이잖아요. 가르친 교육과정, 학생 교육과정, 평가된 교육과정. 교실에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유형이 생기니까 이 세 가지를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는 무슨 평가를 활성화시켜야 될까요? 형성평가죠, 형성평가. 선생님이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수업 중에 내가 가르친 걸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가르치려고 의도했던 것들을 학생들이 실제로 배우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뭐 해야 된다? 수시로 평가해줘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르친 것과 학생 교육 과정의 사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시로 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이해와 목표에 대한 달성과 정도, 수업에 대한 속도, 적절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지 적절한지를 수시로 평가해줘요. 형성평가입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을 생각하면 정말 출제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이 너무 많거든요. 계속 그런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연결해 봅시다. 자, 그 다음 학생 교육과정과 평가된 교육과정의 거리를 좁히고 일치시키려면 뭘 해야 돼요? 자, 평가의 양호도 측면에서 물어봅시다. 아이들이 배운 내용과 평가된 내용을 일치시키려면 우리가 평가 양호도에서 뭐를 높여야 돼요? 타당도를 높여야 돼요. 그 중에서도 내용 타당도를 높여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래서 가르친 교육과정과 학습된 교육과정 사이에 형성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일치시키고, 학습된 교육과정과 평가된 교육과정 사이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내용 타당도를, 즉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혹은 가르친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글래톤이 분류한 실제적 교육과정의 세 가지 유형이 거리가 좁혀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학생 중심의, 수업 중심의 평가, 학생 중심의 수업과 교육 과정이 가능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죠. 제가 다음 주에 출제할 내용을 미리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제가 선생님들에게 평가의 유형과 교육 과정을 연결한 문제가 나오면 형성평가를 가지고 이걸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좀 정리해 두었어요. 공식화 정도에 따라서는 공식적 교육과정, 영교육과정,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니까 가장 비공식적 교육과정이 뭐예요? 잠재적 교육과정이 되겠죠. 실제적 교육과정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글래톤처럼 가르친, 학습된, 평가된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의도된, 전개된, 실현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이 인용되거나 더 많이 논의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가르친, 학습된, 평가된 이 분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또 교육의 진행 과정에서 보면 계획된, 실천된, 경험한 교육과정, 이렇게 교육과정의 진행 교육과정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B2번으로 갑니다. 교육과정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아직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영교육과정의 개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영교육과정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시 이 개념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하나는 개발 측면, 하나는 운영 측면입니다. 개발 측면에서 교육과정의 영교육과정은 교육과정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의미에서 영교육과정이고요. 두 번째, 운영의 측면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공식적 교육과정에 들어있다, 들어있지 않다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쨌든 교육 운영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습할 기회가 없다면 그게 바로 영교육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문제화했습니다. 자, 그럼 3번으로 갑니다. 기억의 진수를 고려해서, 즉 모든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가르쳐지지 않은 모든 교육과정이 다 영교육과정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르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미분적분 안 가르치잖아요. 그 영교육과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정을 다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영교육과정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영교육과정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성립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영교육과정은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한 번밖에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럼 잠재적 교육과정은 3번 나왔고 영교육과정은 한 번밖에 출제 안 됐으니까 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건 영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은 아직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좀 꼼꼼하게 정리해 두고 영교육과정은 다시 개념부터 정리해 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성립 조건은 3가지예요. 첫 번째, 학생들에게 교육할 만한,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자의 발달 수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례는 어디에 속한다? 초등학교 1, 2학년들에게 미분적분을 가르치지 않는 건 학습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인지발달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육학에서 인지발달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인지발달 수준에 관련된 이론은 누구에 관한 이론이에요? 피아제에 관한 이론입니다. 우리가 인지발달 수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발달 수준을 흔히 이야기하는데 다 피아제 이론이에요. 인지발달 수준이라는 걸 제일 먼저 이론화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아제입니다. 장 피아제입니다. 세 번째는 학교가 설정한 교육 목적에 부합해야 돼요. 이 3가지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3가지가 다 만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빠져 있고 혹은 운영상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그게 뭐가 된다? 영교육과정이 됩니다.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자, 4번째로 갑니다. C교육과정이 발생하는 원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제가 한번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그래서 잭슨도 언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잭슨이 말하는 3가지 원천은 하나는 군집성, 2번째는 상과 칭찬, 3번째까지 중요합니다. 위계성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집성은 다양한 아이들이 모이다 보니까 서로 긍정적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게 아주 중요한 교육과정이 잠재적 교육과정에 발생하는 소스입니다. 원천은 영어로 소스예요. 그래서 잠재적 교육과정에 발생하는 원천, 소스가 뭐지? 그렇죠? 그래서 군집성이고 2번째는 상과 칭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의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잖아요. 이게 학생들에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우도록 학생들 학습하도록 추동합니다. 3번째 중요하죠. 권력관계입니다. 권위관계, 위계관계죠. 이게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게 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한 소스고 이거는 잭슨이 분류한 소스고요. 사실상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사실은 사회적 환경이죠. 특히 SNS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인스타예요. 그렇죠? 거의 제가 볼 때는 99.9%인 것 같아요. 우리 첫째든 둘째든 그냥 거의 틈만 나면 다 인스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5번에 C 교육과정의 디귿의 개념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별표 쳤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출제되지 않은 4번째 잠재적 교육과정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탈목표 평가의 관점이다. 그래서 탈목표 평가의 관점은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 평가 영역에서 스크리븐의 탈목표 평가 모형을 구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다시 한번. 교육과정에 의도하지 않은 교육적 결과를 교육평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공식적 교육과정 이외에 발생한 모든 것들을, 특히 인적 영역, 정적 영역, 심동적 영역, 잠재적 교육과정은 특히 어떤 영역에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정의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의적 영역은 굉장히 오래 영향을 미쳐요. 인적 영역의 영향은 금방 선생님들이 올해 임용을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올해 합격하잖아요. 내년에 교사로 가면 교육학을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내용의 거의 99.9%는 6개월에는 다 까먹어요. 그런데 뭐만 남냐면 그때 우리가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뭔가 심리적인 교류가 있고 그때 느낌, 정서, 감정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배운 내용은 그냥 금방 까먹어요. 그렇죠? 잠재적 교육과정은 굉장히 연속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인적 영역의 지식은 매우 비연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단속적이에요. 금방 까먹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교육적 결과에 대해서
교육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관점. 아주 중요한 게 탈목표. 내가 가르친 것만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내가 가르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만들어진 모든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 교육적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이게 탈목표 평가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존 듀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사 자신을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교과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지만 수업을 하지만 교사 자신을 학생들에게 투영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죠. 탈목표 평가의 관점. 심화 문제로 가겠습니다. 교육과정 개발에서 비교육과정의 중요성, 뭐죠? 영교육과정입니다. 자, 1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교육과정 개발자의 역할에 관해 논하시오입니다. 1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영교육과정에서 영교육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이 뭐냐? 첫 번째는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 중에서 정작 필요하고, 제가 줄을 못 걷네요. 정작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가르치지 않았는지를 구분해 주는데 영교육과정이 그 중에서도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있을 텐데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빠뜨린 게 없나?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내년에 수업을 하시면서 내가 수업에 우리 교과는 없지만 이 교과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내가 빠뜨리지 않았나?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내용이 있을 텐데 관련해서 이거 선생님들이 질문을 던졌다면 이거 영교육 과정입니다. 두 번째,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중시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교육 과정은 특정 영역만 가르치고 나머지 영역을 소홀히 한다면 이게 영교육 과정이 되는데 영교육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중요성, 시사점은 우리가 어떤 영역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 역할 혹은 교육과정 개발자나 교사는 영교육과정을 전제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인지적 영역 외에도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더 나아가서 윤리적이나 도덕적 영역 등의 다양한 교육의 영역과 각각의 영역들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 중에서도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 있는지를 늘 고려해야 되는 게 교사의 역할입니다. 예컨대 우리 선생님 중에 정보와 컴퓨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정보와 컴퓨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산업혁명이라는 이 시대에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다양한 기술, 정보통신 기술들을 기술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이 교과가 아주 중요한 목표인데 동시에 뭐를 소홀히 한다면 예컨대 정보를 개발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식에 대한 소유권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이 윤리적으로 위반되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슨 에티켓이 아니라 네티켓, 그렇죠?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에티켓을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빠뜨리고 가르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교육과정의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 측면입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비교육과정에 발생하는 원인을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논하시오. 이번에 중요한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사실상 영교육과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 교육학 논술심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례를 드시오라는 게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똑같이 그 문제를 적용하면 영교육과정의 구체적 사례를 들어보시오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교육과정에 발생하는 원인을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가 의도적으로 혹은 실수로 빠뜨리거나 여기서 재밌는 게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예 그냥 이거 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뺄까요? 자,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해 봅시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빼야 될 것 같아. 수업의 운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 내용은 아직 학생들한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 요 내용은 이미 지난 시간에 중복된 내용이니까 빠뜨려야 될 것 같아. 교사가 수업을 뭐 하는 과정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거 우리가 교육과정의 재구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은 빼야 되겠다, 이번 시간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을 줄여야 되겠다. 이거 뭐를 지금 조정한 거예요? 자, 교육과정의 조직의 원리에는 범위, 계열성, 계속성, 통합성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아이들한테 배울 내용이 너무 많거나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이미 배운 내용이 중복된 것 같네? 요거 아이들을 배울 내용을 좀 줄여줘야겠다 하면 이거 지금 선생님이 뭘 조정한 거예요? 범위를 조정한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똑같이 줄이는 건데 이번 내용은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요 내용은 좀 빼고 좀 더 쉽게 아이들한테 이번 시간에 가르쳐야 되겠다. 뭘 조정한 거예요? 계열성을 조정한 거예요. 연결하셔야 됩니다. 우리 좀 이따가 교육과정 조직을 다시 한번 정리할 텐데. 자, 그러니까 교사가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열성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뺄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실수를 빠뜨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죠. 내가 그냥 모르고 스킵한 거예요. 교재나 교구시설 등의 수업 환경이 적합하지 않거나,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내가 가르치는 수업의 단원과 교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거기에 맞지 않는 수업의 환경이 있대 하더라도 거기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과 관련된 학습 경험이나 환경의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이것도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만약에 체육 시간에서 체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실제로 몸으로 피지컬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체육 교과서하고 그냥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업의 내용과 수업의 환경이 맞지 않죠. 그럼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지 못한다? 몸으로 부딪히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이거 이제 영교육 과정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뭐를 해라? 수업의 교과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적합한 수업의 환경과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거 제가 또 하나를 선생님들에게 리마인드를 시키면 라이겔루스라는 학자는 수업을 설계할 때 세 가지 변인을 고려하래요. 하나는 조건 변인, 두 번째는 방법 변인, 세 번째는 성과 변인을 고려하래요. 조건 변인에서 네 가지를 고려하래요. 교과의 특성과 목적. 세 번째는 교실의 물리적 환경, 제약 조건을 고려하래요. 그래야지 효과적인 수업이 가능해진답니다. 영교육 과정과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라이겔루스를 잠깐 리마인드 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실려 있지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그렇죠? 그래서 실려 있어서 선생님이 중요하게 다루었는데 이거 시험에 내지 않으면 아이들이 다음 시간에는 그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다른 반과 진도를 맞춰야 된다는 이유로 수업을 축소시키거나 늘리거나 혹은 학교 행사 때문에 수업 시간이 부족하거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길게 다양한 사례들을 짧게 썼지만 선생님들에게 만약에 영교육 과정이 발생하는 원인을 구체적인 사례를 쓰시오 하면 이 중에 하나를 잡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3번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뭘까요? 3번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서 C교육과정의 극복 방안. C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수업 목표, 교육 방법, 평가 측면에서 논하시오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똑같이 수업 목표, 교육 방법, 평가 측면에서 잠재적 교육 과정의 해결 방안, 극복 방안을 논하시오 하는 게 2023년 1번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이미 출제됐기 때문에 이거를 삭제하려고 하다가 조금 약간 예시로 올려둔 거예요. 우리가 7, 8월에 영역별 핵심 문제들을 쪼개가면서 생각해가면서 써보는 이 과정이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굉장히 연동이 되는지를 선생님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요거 고스란히 놔두었습니다. 이미 한번 출제되었고 우리가 이미 기출 문제 분석에서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번의 문제도 교육과정 유형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영역별 문제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 두었냐면 배열을 해 두었냐면
교육과정 유형, 우리 교육학 논술에서 이론 강의에서 배운 것처럼 순서대로 유형, 모형, 조직, 실행 이렇게 우리 원래 이론이나 3, 4월 300알파의 순서대로 문제를 배열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론서를 보고 조금 공부할 때 순서대로 좀 쫓아오기 쉽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전에는 많이 섞어 놓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똑같이 배열해 두었어요. 자, 두 번째도 교육과정 유형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교육의 주된 관심은 교사 지식의 체계적 전달과 수용에 있다. 이 교육과정 유형은 각 교과는 독특한 논리와 체계가 있기 때문에 교과 지식의 체계적 학습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고 본다. 여기서 질문 하나 가겠습니다. 제가 수업 중에 질문을 했는데 질문에 대답을 잘하는 선생님은 제가 수업 끝나고 수업 중간에 커피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덥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대답을 잘할 거니까 아침에 올 때 미리 커피를 안 사오셔도 됩니다. 그렇죠. 커피를 내가 대답을 잘해가지고 점심 때 커피를 내가 사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침에 커피를 사오셔도 되고요. 아, 나는 대답 안 할래. 이렇게 하면 되고요. 커피 안 사오셨네요. 자신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교과 지식의 체계적 학습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대요. 자, 잘 봅시다. 학교에서 배운 체계적 지식이 학생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대요. 자, 지금 일단은 교육 심리학에서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전이가 일어나요. 전이입니다, 전이. 자, 그런데 이 유형에서 말하는 전이는 우리가 배운 전이 이론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전이론. 자, 미리 제가 그러면 리스트업을 하겠습니다. 아직 선생님들이 확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하우징이 형식 도야설, 동일 요소설, 일반 화설, 형태 이조설, 전문가 초보자 혹은 메타 인지 이론, 상황 학습 이론, 이게 다 전이 이론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대요. 어떤 전이 이론을 나타낼까요? 교과 지식은 뭐 같아요? 틀, 형식 같죠? 무슨 도야설? 형식 도야설입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18세기 학자들이 우리 교육학이 아직 체계적으로 발달하기 전에 심리학이 발달할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의 심리학적 능력이 있는데 뭐 추론, 상상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틴어라는 교과와 수학이라는 교과를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면 인간이 갖춰야 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수학과 라틴어만 잘하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이걸 우리가 능력 심리학이라고 불러요. 심리학의 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교과 라틴어와 수학을 그래서 라틴어와 수학은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심리적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 교과라고 생각했어요. 형식 도야설입니다. 형식 도야설. 그렇죠? 현행 교육과정의 과학과나 사회과와 같은 제가 일부러 요 3번째 지문에는 하이라이팅을 해두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동그라미 치기도 하고 별표 표시도 하는데 형광펜을 칠한 거는 얘는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행 교육과정의 과학과나 사회과 같은 통합교과 등이 이러한 조직 방법에 의한 결과다. 자, 이 교육과정의 유형에 근거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이나 통합사회와 같은 교과가 이거의 결과래요. 이거 말 그대로 이제 교육과정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나타냅니다. 어쨌든 이러한 기억 조직 방법에 의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건 뭐예요? 자, 우리가 7, 8월에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괄호 넣기를 하거나 기억 니은해서 요거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기억은 광역형입니다. 광역형.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분과형, 상관형, 융합형, 광역형이 있는데 통합교과나 통합사회는 광역형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이걸 우리가 우리 현행 교육과정에는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과군제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과군제가 광역형 조직의 결과예요. 자, 그래서 개별 교과의 지식 체계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동시에 니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 교과 간의 관계성.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선생님들하고 5월 달에 담론을 우리 현행 교육과정을 분석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분석할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과정은 통합지향의 교육과정입니다. 자, 통합지향의 교육과정을 교과 측면에서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우리 교육과정은 계속 여러 교과 간의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 교과 간의 관계를 뭐 하고 싶어 하냐면 통합하고 싶어 합니다. 광역, 통합. 제가 광역형 조직을 다른 말로 하면
통합형 조직이다. 똑같이 광역형 조직이라 쓰고 통합형 조직이라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광역과 통합은 교육과정 개발학자들은 그냥 구분 없이 통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과 간의 관계를 뭐한다? 통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수업의 사전 계획성을 중시합니다. 뭐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이. 다음 고전적 인문주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고전적 인문주의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16세기 개인적 인문주의 전통을 의미합니다. 16세기 선생님들이 교육사 교육 철학하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인문주의 교육의 전통을 이어받은 쭉 그래서 고대 그리스 교육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 자유민을 위한 교육, 리버럴 에듀케이션 16세기 그리스를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문주의 교육이 등장하고 인문주의 교육이 17세기 실학주의를 거쳐서 18세기 정점을 찍어요. 계몽주의 교육. 계몽주의 교육이 19세기 신인문주의로 넘어가고 신인문주의 교육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20세기 전기의 미국의 교육 사조를 형성하는데 본질주의, 진보주의 교육, 본질주의 교육, 항준주의 교육, 재건주의 교육을 형성합니다. 이때 고전적 인문주의 전통을 받은 교육은 본질주의 교육 철학과 항존주의 교육 철학이에요. 그 중에서도 항존주의 교육 철학이 고전적 인문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대표적인 형태가 항존주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본질주의와 항존주의 교육 철학적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면 심리학에서 보면 형식 도야설의 심리학적 토대를 두고 있고 교육 철학에서는 본질주의와 항존주의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를 썼다가 지웠어요. 뭘 썼냐면 항존주의와 본질주의의 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쓰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교육 철학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 안에 연결된 내용들이 이 지문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다뤄야 될 걸 여기서 다 다루고 있어요. 나로 갑니다. 교과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을 찾아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이때 나는 선생님들이 보신 것처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인데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교과 내용의 선정에 있어서 적절한 기준,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 효율적 학습. 선생님들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 하면 꼭 떠올려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가장 아주 중요한 교육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효율적 학습.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너무 많은 지식을 학생들한테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데 야, 이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교과 지식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끄집어내서 그거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학생들이 다른 지식과 잘 연결할 수 있도록 가르치자. 이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학습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한 측면이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자 자신의 디귿에 입각해서 핵심 개념이나 원리 등을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때 디귿에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이해입니다. 이해. 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정리하시면서 절대로 까먹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해입니다. 브루너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었어요. 만약에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이해를 중심으로 교육학 논술 시험이 출제가 된다면 우리가 일단 뭘 떠올릴 수 있다? 교육 방법으로 브루너가 제안했던 발견학습, 탐구학습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이 두 학습은 기본적으로 학습자들의 이해를 초점을 둔 수업을 강조합니다. 이해에 입각해서 핵심 개념이나 원리, 이때 핵심 개념이나 원리는 뭘 가리킨다? 지식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Structure of Knowledge입니다. 이를 통해 교과에서 획득된 지식 또는 능력에 뭐를 유도할 수 있다? 전이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학습자 이해를 기반으로 지식의 구조를 통해 학습자의 능력에 전이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이해와 전이에요. 전이. 교육 내용의 조직은 단순 반복이 아니라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는 다 계열성의 원리에 따라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나선형 교육과정입니다. 교육 내용에 뭘 강조한다? 전체주의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한테 좀 어려운 표현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데,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보면서 전체주의적 접근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자, 전체주의적 접근은 뭐냐면 모든 교과의 내용은 서로 계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하게 하나의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계열화된 지식의 전체를 잘 계열적으로 이해해야지 교과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업 방법론을 전체주의적 접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접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접근은 뭐하고 연결해서 계열성과 연결해서 전체주의적 접근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직화된 지식 습득과 지적 기능의 개발을 통해, 자, 조직화된 지식 습득은 교과 중심 교육 과정도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더 나아가서 지적 기능의 개발이에요. 지적 기능의 개발. 이 지적 기능의 개발을 위해서 브루너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두 가지 수업 전략을 제안합니다. 하나는 발견학습, 하나는 탐구학습을 제안해요. 발견학습과 탐구학습을 제안한 이유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적 기능을, 탐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함입니다. 왜 브루너는 이걸 그렇게 강조했을까요? 왜냐하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애초부터 만들어질 때 브루너가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미국의 교사들 직무 연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새 교육 과정이 드러나니까 존 F 케네디가 브루너 박사를 불러가지고 야, 우리 소련을 조질 수 있는 교육 과정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니까 학문 중심 교육 과정 개발돼서 와가지고, 그래서 10년 안에 우리는 소련을 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진행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진행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브루너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애들을 어떻게 다뤄라? 꼬마 과학자로 다뤄라. 야, 과학자들이 학문 지식의 구조나 어떤 개념과 원리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똑같이 아이들한테 이해시키면 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학생들을 꼬마 과학자로 대하래요.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을 꼬마 수학자로 대하래요. 쉽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꼬마 수학자로 대했을 때 정말 수학자처럼 배우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학생들이 많다, 적다? 극소수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학력 격차가 사회적으로 극심하게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어요. 왜? 미국은 누가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뛰어난 소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력 격차를 무시했습니다. 이때 반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지,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우리가 똑똑한 아이들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를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면서 나온 사람이 부리지도 않았는데 나왔습니다. 부르면 나오는 사람. 남자 누구죠? 콜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때. 그래서 콜맨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연구해가지고. 우리 지금 학력 격차 너무 심하다. 백인과 흑인 사이의 학업 격차 너무 심하다.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돼. 그래서 교육복지도 필요하고 아이들의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의 학업 격차를 보전해주기 위한 프로젝트가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취약 전 아동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복지 프로그램, 보상 교육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교육사회학에서 배우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지적 기능의 개발을 통해 학자의 지적 뭐를 제고할 수 있다. 별표를 쳤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마지막 퍼즐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목표예요. 지적 수월성. 수월성이 뭐예요? 엑셀런스. 뛰어난 아이들, 탁월한 아이들을 만드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지적 능력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만든 아이들은 못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수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뛰어난 아이들을, 근데 성공은 했다, 안 했다? 성공했어요. 학력 격차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지만 성공을 했습니다.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아예 그냥 우주 비행사 애스트로너츠들을 아예 여러 명 태워가지고 달날에 아예 내려가지고 아예 문워킹을 시켰어요. 소련은 그냥 가가린이 보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미국은 10년도 안 돼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성공해가지고 아예 달나라 가가지고 달 위에 올라가서 애들이 막 술래잡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시죠? 그 막 문워킹 하고 하잖아요. 막 위대한 발자국 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나오잖아요. 교육 방법으로 교과의 중간 언어가 아니라 교과의 언어를 중시한다. 이것도 제가 문제를 냈다 그냥 뺐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교과의 중간 언어는 교사에 의해서 설명되는 설명식 수업을 말하지만 교과의 언어는
학생들이 교과의 언어를 직접 발견하고 탐구하도록 이끄는 개념이 교과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교과의 언어는 말 그대로 뭘 가리킨다? 지식의 구조를 가리켜요.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이 직접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교과의 중간 언어는 무슨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가리키고, 중간 언어를 강조하는 교과의 언어를 강조하는 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합니다. 자, 문제로 가겠습니다. 1번 중요한 표시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현행 우리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과 기반의 교육과정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학생 중심 교육과정, 통합 중심 교육과정을 이야기해도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과 기반의 교육과정입니다. 무슨 교과 선생님이세요? 영어 교과 선생님이잖아요. 영어 교과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학교 수업에 들어가면서 이상한 책 들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타임즈 이런 거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영어 교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교과 기반의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교과 기반의 교육과정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 이 교육과정을 뭐 하자? 통합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통합 중심 교육과정으로 만들자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과를 통합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교과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다? 권력 관계가 있거든요. 야, 우리 교과가 더 중요해. 영어가 제일 중요하지. 아니야, 수학이 제일 중요해. 아니야, 국어가 제일 중요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미술이 제일 중요해.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이 안 돼요. 뭘 중심으로 어떻게 통합하는지도 되게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교과 기반의 교육과정이니까 전통적인 교과 기반을 두고 가능하면 이걸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가 조금 연결했다가 좀 더 교과 간의 화학적인 결합을 시켰다가 이제 광역형 교육과정까지 온 거죠. 그래서 각 교육과정이 유형에서 기억에 들어갈 말은 광역형 조직의 조직 방법입니다. 니은을 고려한 교육과정 조직 유형의 장점을 각각 서술하죠. 여러분, 이 문제는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올해 1번 문제로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지금 우리 현행 교육과정은 바로 광역형 조직의 결과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은 광역형 조직, 즉 교과 군제를 왜 중요하게 생각할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시간의 지연이나 지루함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때 내가 모르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우리 현행 교과는 모두 몇 개의 군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어요? 8개의 교과 군으로 광역화되어 있습니다. 광역조 8개. 예전에는 다 세분화 교과되어 있어요. 제가 학력고사의 마지막 세대거든요. 제가 학력고사에서 몇 과목을 받게요? 13과목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은 수능 세대기에 대해서 상상이 안 가죠. 13과목을 봤어요. 9시에 들어가서 오후 4시에 시험이 끝났어요. 선생님들하고 비슷하긴 하다. 시간은. 그렇죠? 13과목을 쪼개서 다 봤습니다. 국어 40분, 뭐 영어 40분, 수학 40분, 그 다음 뭐 15분, 20분 계속 봤어요. 체육까지 봤어요. 체육은 미리 체력장을 봤습니다. 근데 체력장 하다가 픽픽 쓰러지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체력장이 없어졌어요. 저는 다시 죄송해요.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력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능하면서 체력을 등한시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체력이 국력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광역형 조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교과목 간의 구분을 해소하고 교과 간의 경계를 가능하면 해소한다는 다른 말로 하면 통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넓은 영역이라는 말이 broad입니다. 그래서 광역이에요. 광역이라는 게 보다 넓다는 뜻입니다. 그럼 융합은요? 두 과목 정도의 융합인데 두 과목 넘어서 두세 과목 이상의 과목을 연결하려고 할 때 광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 조직의 방법은 융합형 조직과 광역형 조직은 똑같아요. 그런데 융합형 조직은 주로 두 과목 간의 관계를, 광역형은 두 교과 과목의 이상일 때 우리가 광역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융합형 조직은 광역형 조직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예요.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영역에서 사실, 개념, 원리 등을 조직하는 되게 중요하죠. 그냥 기계적인 물리적 조직을 한 게 아니라 각 교과가 가지는 핵심 개념, 그 다음 사실,
원리에 입각해서 조직한 겁니다. 그래서 각 과목의 독립적인 계열성이나 구조적 특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과목과의 관련성, 포괄성, 통합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과 활동을 재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결과가 통합사회, 그 다음 통합과학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통합사회 안에 있던 과목들이 다 교과서였습니다. 경제, 지리, 지구과학, 윤리 다 따로따로 교과서였거든요. 지금 통합사회 안에 다 있습니다. 통합과학 안에 이제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물화생지 다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4가지 교과서가 다 따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으로 갑니다. 니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 교육과정은 광역청 조직을 강조할까요? 장점이 있습니다. 개별 교과가 가지는 지식의 체계성과 여러 교과의 통합을 통해,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학습자 측면에서 장점을 쓰시오라는 게 우리 교육학 논술의 최근에 중요한 논술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자가 다양한 요소 간의 관계를 터득함으로써, 즉 개별 교과가 가지는 다양한 요소들 간에 이거를 그냥 개별 요소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요소들 간의 관계를, 이거 뭐죠? 상호관계를 통합하는 거죠. 상호관계를 터득함으로써 학사의 고등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제고할 수 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고등사고 능력을 할 때 선생님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의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의 적용은 고등사고 능력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고등사고 능력이란 분석, 종합, 평가. 자, 분석해보는 거죠. 그 다음 종합합니다. 뭘 종합하는 거죠? 개별 교과에서 배운 사실이나 핵심 개념, 원리, 요소들을 아이들이 종합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평가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래야지 뭐가 만들어진다? 창의적인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고등사고 능력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올라가요. 왜요? 문제는요, 특정 단순한 개별 요소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국어 교과에서만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통합적인 적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들이 쳤던 수능시험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요. 수능시험은 여러 교과 간의 통합적 지식을 적용하는 데 역량을 평가하려고 하는 게 원래 수능시험입니다. 원래 수능이 가지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고등사고능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력을 높일 수 있다. 학습자 측면에서 2가지 차원의 중요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등사고능력, 여기서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통합적 사고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다 갖으십니다. 그 다음 문제 해결력까지 학습자 측면에서 장점을 정리해 주십시오. 이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출제할 수 있다면.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나 교육과정의 유형의 목적과 교육 내용의 조직 방법을 각각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자, 여기 2번 옆에 중요한 표시가 있지만 제가 꽃표라고 적어 놓은 건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전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뭐가 출제됐냐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조직 방법을 물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7, 8월에 영역별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미 한번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자, 출제되지 않은 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적 능력의 개발이에요. 지식의 체계성을 습득한 다음에 지적 능력의 개발인데 이게 큰 틀에서 보면 탐구 능력, 그러니까 어떤 지식의 구조, 개념, 원리를 잘 탐구해내고 발견해내고 그걸 통해서 지적 능력의 수월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한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학습자의 지적 수월성을 개발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수월성이라는 개념은 원래 교육학에서 가장 오래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원래 수월성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요. 교육학의 영역에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월성이라는 단어를 원래 어떻게 썼냐면 도덕적 탁월성. 나중에 우리 교육 철학에서 제가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육학 논술시험에서 어떤 출제자가, 어떤 교수님이 수월성과 탁월성이라는 개념을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연결한다면 저는 굉장히 유의미한 문제라고 봐요. 일단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도덕적 탁월성은 전인적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인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심동적 능력.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진, 선, 미. 그래서 체육 능력, 그 다음 의지, 감정 능력, 그 다음 이성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잘 개발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 교육인데, 덕성 교육의 최종 목표는 도덕적 탁월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때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위대한 탁월한 인간은 전인적인 인간을 나타내요. 그게 탁월성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탁월성은, 수월성은 뭐만 가리킨다? 지적 수월성만 가리켜요. 머리만, 이성의 능력만 가리킵니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둔다. 교육 내용의 조직 방법으로 요게 우리 교육환경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이 말하는 논리적 조직과 경험 중심 교육 과정이 말하는 심리적 조직의 절충적 방법을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조직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3번으로 갑니다. 리을과 디귿과 미음에 들어갈 말을 쓰고 리을에 해당하는 개념의 명칭, 그것의 세 가지 특징을 각각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디귿은 이해, 미음은 전이입니다. 자, 리을의 지식의 구조는 그냥 개념을 쓰는 문제예요. 지식의 구조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하나는 표현 방식에서 세 가지 표현 방식을 활용할 수 있어요. 활동적 표현, 영상적 표현, 상징적 표현. 그렇죠? 세 가지로 하는데 중요한 건 이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적절하게,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변형하고 전이할 수 있다. 여기서 이 문장에서 질문 던질게요. 교사의 역할을 찾아내십시오. 교사 역할.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변형하고 전이할 수 있다는 문장에서 교사 역할을 하나 찾아내십시오. 변형이죠, 변형. 교사가 적절하게 변형해야 돼요. 전이는요, 학습자가 지가 해야 되는 거고, 학습자가 전이해야 되겠지만, 전이하기 전에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라? 적절하게 변형해라. 뭐에 맞게? 학습자의 인지 발달 수준, 학습자 수준에 맞게. 피아제식으로 이야기하면 학습자의 도식 수준에 맞게, 인지 구조에 맞게 변형해 줘야 돼요. 자,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면 가능하면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요? 변형해 줘야 돼요? 활동적으로. 이제 중학교 정도 아이들입니다. 어떻게? 영상적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생이에요. 어떻게? 상징적으로. 교사가 뭘 해줘야 되나? 변형해 줘야 됩니다. 이 교사 역할입니다. 자, 우리 교육학 노출점에서 전이를 위해서 교사에 대한 역할을 물어볼 수 있어요. 적절하게 변형해 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되게 효율적 학습을 강조합니다. 적게 배우고 많이 전이하는 데 초점이죠. 되게 경제적이죠. 이게 경제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학습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학습의 효율성. 세 번째, 생산력입니다. 말 그대로 전이와 관련되어 있죠. 잘 지식의 구조를 이해하면 다양한 문제 장면에 전이될 수 있다. 이걸 무슨 이론이라 불러요? 전이론에서 일반화설임.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토대하고 있는 중요한 전이론은 일반화설이에요. 아까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은 형식 도야설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식의 구조를 개념을 물었고요. 4번에 1번으로 갑니다. 4번에 1번도 제가 꼬표를 쳤는데 이것도 우리 교육학 논시험에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조직 방법을 물었을 때 답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절충적 방법을 통해서 논리적 방법과 심리적 방법으로 조직한다라고 답을 쓸 수도 있고, 또 뭘 쓸 수 있다?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조직한다, 이렇게 답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조직의 유형의 명칭과 개념, 교수 방법. 자,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우리 교육학 논술의 질문이 명칭을 쓰고 라는 질문이 최근에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많이 썼다가 한 2016년도, 2022년도 사이까지는 명칭을 쓰라는 문제가 교육학 논술에서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명칭을 쓰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명칭을 쓰면 거의 대부분의 배점은 최대한 0.5점 정도 배점, 그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더 적게는 0.25점 정도 줄 수 있어요. 명칭을 쓰고, 명칭과 개념을 쓰라고 하면 1점 정도 배점을 줄 수 있는데 명칭을 쓰고 이렇게 하면 0.5점. 예컨대 재작년에 나왔던 카치 이론 중에 휴먼 스킬, 인간관계의 명칭을 쓰고
학교에서 당신이 교사로 살면서 어떻게 이 스킬을 활성화할 거냐, 증진할 거냐 물었을 때는 그 명칭을 쓰면 0.5점. 그 다음 그 활성화 방안을 쓰면 두 가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각각 1.25점씩 이렇게 줬을 수 있습니다. 혹은 1점씩 줬거나. 자, 그래서 교육과정의 유형의 조직 및 개념, 교수 방법을 각각 서술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때 아주 중요한 게 교수 방법이에요. 나선형 교육과정과 교수 방법이 조금 낯설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교수 방법은 탐구학습과 발견학습인데, 자,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나선형 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폭과 깊이를 단계적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는 교육과정인데, 이때 중요한 게 교수 방법은 어떤 지식이라도 교과가 가지고 있는 지적 내용의 성격을 그대로 두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지적 성격의 내용을 그대로 두래요. 지적 성격의 내용이 뭘 가리킬까요? 지식의 구조예요. 지식의 구조는 고스란히 두고 학습자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를 달리해라, 어떤 수업 방법을 써라, 표현 방식을 달리해라. 잘 보십시오. 자, 선생님들, 자, 여기서 이거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기계적으로 활동형, 영상형, 상징형, 영혼 없이 영혼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외웠는데, 자, 브루너가 말하는 활동, 영상, 상징은 뭘 가리킨다? 교수 방법을 가리켜요. 활동식 수업, 영상을 활용한 수업, 상징을 활용한 수업은 뭘 가리킨다? 수업 방법이에요. 교수 방법. 그렇죠? 그래서 학습의 발달 단계에 따라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 활동식 수업 방법과 영상을 활용한 방법과 상징을 활용한 방법이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달리하면서 학습자의 발달 수준에 적절한 형태의 교수 방법을 적용하는 거. 이게 이 이론의 아주 중요한 측면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다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자 인지 발달 수준에 적합한 수업 방법을 활용하면서 어떤 아이들한테는 활동식 수업 방법, 어떤 아이들한테는 영상을 활용한 수업 방법, 어떤 아이들한테는 이미지를 활용한, 상징을 활용한 수업 방법을 적용했을 것이 나선형 교육과정에서 적절한 교수 방법인데,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들 수준에 적합한 교수 방법을 적용하면 뭐가 아이들한테 좋은 거야? 학습자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막 말하십시오. 브레인스토밍. 이해가 되는 거죠, 당연히. 아이들한테 이해가 잘 되는 수업이에요. 자, 이해가 잘 되면 어때요? 수업이 재밌다, 재미없다? 재밌어요. 수업 흥미도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수업의 이해도가 올라가요. 그러면 이해도 잘 되고 흥미도만 올라가면 장땡이네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결과가 있어요. 학업 성취도가 올라갑니다.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요. 너무 중요한 거죠. 수업의 효과성이 달성되는 거 올라갑니다. 학습 목표가 달성될 수 있어요. 아하, 여기까지 연결해 둡시다. 교육학 논술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선생님들이 개념을 이렇게 잘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면요, 어떤 문제가 다 답을 쓸 수 있어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다 껌이에요, 사실은. 우리 교육학 논술 시험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갑니다. 발달 수준에 적절한 형태의 교수 방법을 적용하는데, 이걸 브루너가 좀 더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를 지식의 구조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정리합시다. 교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라?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지식을 구조화해서 가르쳐야 돼요. 지식을 구조화해서 가르친다는 건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에 맞게 표현 양식을 달리 적용해서 학생들이 잘 이해되도록, 잘 흥미를 느끼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 학업 성취도가 잘 높아지도록, 결과적으로 한 단계 더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도록?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4번에 2번 가겠습니다. 비유에 따른 교육과정 조직 유형에서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교사의 역할 과제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육학 논시험에서 만약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또 낸다면 이런 측면들을 출제자가 낼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교육과정 조직 유형.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자, 지식의 구조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들이 탐구학습이나 발견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지식의 구조를 발견해야 되고, 또 교사는 기본적으로 지식의 구조화를 통해서 학사의 발달 수준에 맞게 표현 양식을 적절하게 적용해서 아이들의 수업 이해도와 수업의 흥미와 수업의 전이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교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즉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자, 교육 내용을 조직할 때 교사의 역할 과제가 무엇인지. 교육 내용은 말 그대로 수업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때 교사가 뭘 해야 돼요? 첫 번째, 교과별 핵심 아이디어, 기본 개념, 원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얘들아, 이번 시간에 지식의 구조를 발견한다. 발견 잘해. 이렇게 하고 하면 안 되죠. 교사가 어떤 지식의 구조, 어떤 핵심 개념, 어떤 원리를 학생들이 배워야 할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지금 현행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은 교사가 반드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과 내용 기준을 기반으로 단위 수업의 교육과정을 뭐 해야 돼요? 재구성해서 써야 되거든요. 자, 재구성할 때 우리가 교과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재구조화해야 되거든요. 교과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 핵심 개념이 뭐지? 두 번째, 일반화된 지식이 뭐지? 세 번째, 이거 관련된 기능이 뭐지? 그 중간에 학습의 내용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일단 빼고 크게는 핵심 개념이 뭐야? 두 번째, 일반화된 지식, 세 번째,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교과를 재구조화해야 되거든요. 이때 핵심 개념이 뭘 가리킨다? 지식의 구조입니다. 핵심 개념이 뭐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빅 아이디어스, 핵심 개념, 빅 아이디어스, 지식의 구조, 핵심 원리가 뭐지? 이걸 먼저 찾아내거나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교과별 핵심 개념이나 핵심 아이디어나 기본의 원리를 각 학년 수준에 맞게 어떻게 번역해서 제시하느냐가 교사가 해야 될 역할 과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첫 번째, 어떤 핵심 개념과 원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이걸 끄집어내야 되고, 두 번째,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이 핵심 개념을 어떻게 번역해서, 다른 말로 하면 지식의 구조화예요. 구조화. 어떻게 하면 얘들아 요 개념을 활동적으로 번역해서 가르칠지, 영상적으로 번역해서 가르칠지, 상징을 사용해서 가르칠지를 교사가 결정해야 돼요. 이게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 과제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자, 단언컨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루었어요. 요 범주를 빠져나갈 수 없다. 어떤 출제자도. 단언컨대.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그냥 쑥 넘어갈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교과 중심 교육 과정의 장단점 쓰시오. 이건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면서 쭉 한번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하시고요. 특히 유념해야 될 건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장단점은 꼭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몇 가지 밑줄만 긋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 장점은요, 능률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 즉 교육의 수월성 추구가 가능하다. 여러분, 어떤 시대나 뛰어난 학생들과 인재들을 길러내는 건 모든 학교 교육의 꿈이고 목표거든요.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그런 목표일 때, 그런 시대적 요구, 그런 시대 정신을 반영해야 될 때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 형태가 학문 중심이고요. 실제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육과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능률적인 교육, 수월성의 교육을 추구할 때 아주 중요하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넘어갈게요. 우리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거든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적인 행위입니다. 가치 중립적인 교육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얘들아, 나는 굉장히 객관적이란다. 거짓말이에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모든 부분은, 인간은 결코 객관적이지 못하거든요. 인간은 모든 것들은 자기가 선 곳에서 자신의 입장과 스탠스에서 모든 걸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다마란 학자는 이해의 지평이라고 불렀거든요.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내가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의 인식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제가 그래서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 지향적 행위인데 수월성을 추구하다 보면, 너무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얘가 문제가 생깁니다. 뭘까요? 수월성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평등성입니다. 뛰어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불평등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을 읽어보면 수월성도 추구한데 뭐도 추구한다? 평등성도 추구합니다. 왜 평등성? 그러면 수월성이라는 토끼와
평등성이란 토끼를 두 마리 동시에 우리 속담에는 두 마리 토끼 다 잡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수월성이라는 토끼도 잡고 평등성이라는 토끼도 잡아야 돼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열쇠가 있어요. 뭘까요? 개인차입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드렸던 사람들은 막 뭐지 막 꿀먹은 벙어리처럼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외인 부대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개인차예요. 수월성이라는 토끼와 평등성이라는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게 개인차. 즉 우리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학생 중심 교육과정은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수월성도 잡고 평등성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교육과정을 교사가 제공해 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교육과정에 뭐라 부른다? 어떤 뛰어난 아이들한테는 뛰어난 교육과정, 또 어떤 아이들한테는 그 필요한 교육과정을 다르게 제공해 주는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다양화 혹은 교육과정의 차별화. 이게 교육과정의 차별화입니다. 자, 두 번째, 전이와 생성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이를 촉진하거나 전이에 기반한 교육과정 수업을 하고 싶으면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적용해야 돼요. 세 번째, 학습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습니다. 자, 별표 치겠습니다. 학습하는 방법, 학습하는 방법이니까 학습의 학습이잖아요. 학습 방법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자, 학습의 학습. 인지의 인지, 학습 방법의 학습. 이걸 뭐라 불러요? 학습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라고 부릅니다. 메타인지. 아,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뭐를 연결해라? 학습자 입장에서 메타인지를 활성화하는 데 되게 유리한 교육과정이에요. 아이들한테 탐구 방법,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이미 나온 내용을 교사가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식의 구조를 직접 한번 탐구하거나 발견해 봐야 돼요.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기각하거나 수용하거나 이걸 아이들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뭐가 생긴다? 학습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메타인지예요. 그렇죠? 그 다음 내재적 동기 유발의 방법을 유발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아이들이 탐구의 과정에서 지식의 구조를 발견하잖아요. 뭐가 생기죠? 내적 희열, 성취, 지적 성취를 경험하거든요. 이게 다 내적 동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요, 전인교육에 소홀합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미국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브루너가 되게 냉정한 사람이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미국의 종교 수업 시간, 예술 시간을 다 빼거나 없애거나 줄였어요. 그 나머지 시간을 뭐로 채웠다? 수학과 과학으로 채웠습니다. 그래서 50년대, 60년대 미국의 커리큘럼을 연구해 보면 일주일에 학생들이 수학을 7시간, 과학을 7시간 배웠어요. 미친 거죠. 매일 수학을 했어요. 매일 과학을.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가,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학습 부진화를 양상합니다. 별표 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에 가장 취약한 게 학습 부진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양산이 양산. 대량 생산되는 거, 엄청나게 만들어지는 게 학습 부진화가. 세 번째, 각 학문에 내재되어 있는 지식의 구조를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너무 어렵다. 그렇죠? 여기에 제가 뭐 개어렵다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어렵다라고 쓰고 개어렵다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이해하는 아이들은 극소수인 거죠. 그렇죠? 교과 간의 통합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교과 간의 통합성이 왜 결여되지?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조직 방법 중에 하나가 간학문적 조직이잖아요. 간학문이니까 교과 간에 통합되는 거 아니에요. 간학문을 통해서 하나의 학문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학문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의 학문을 좀 더 깊이 있게 파기 위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만들어진 거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간학문이 만들어지지만 통합을 목표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교과 간의 통합성이 결여됩니다. 단절된 교과목 수가 늘어나고요. 또 무엇보다 지식의 구조 자체가 실생활과 유리되어 비실용적인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통해서 수혜를 입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맥가이버.
고등학교 때 배운 과학 시간에 배운 물리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실제 이제 막 적용하는 맥가이버를 선생님들이 잘 모르시죠? 선생님들 세대는. 그 사람은 항상 그래요. 혼자 떠올려요. 독백을 해요. 그렇지. 화학 시간에 배운 두 물질 간에 이걸 갑자기 떠올려요.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막 화학적 결합을 시켜가지고 막 문제를 해결합니다. 맥가이버 밖에 없어요. 그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수혜를 본 사람은. 그렇죠? 어쨌든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좀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3번, 다음은 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두 교사의 의견인데 지문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했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제가 다른 해설 시간으로 좀 스킵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선생님들 글쓰기 시간에 그게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수업을 좀 유연하게 운영을 할게요. 그래서 3번은 나중에 다른 해설을 할 때 좀 연결하고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 제가 지금 오버타임을 좀 많이 했고 오늘 설명을 좀 많이 해가지고 첫 시간이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25분의 2교시 문제를 먼저 조금 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2교시 가겠습니다.